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의 가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한 분이 먼저 도착하셨고 한 분이 이제 곧 오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근에 맡으셨습니다. 신용환 서원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신용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맞습니다.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대선 마치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네, 그죠?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너무 편파적으로 했나? 그래서 안 불러주셨나? 아니에요. 예. 그 컨셉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너무 좋았고 다시 근데 모셔야겠다 이게 싶은데. 이제 나란 일을 맡다 보니 너무 편파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 발전을 추구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아하. 표 안 나게 편파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박진영 우리 부원장이 오시기 전 계속 편향적으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근데 그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러니까 네. 위원장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맞습니다. 네. 하는 거고 장관급이고 부위원장이 거의 그럼 장차관급인 네, 거네, 네. 그죠? 예, 어떤 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네. 그래서 수도권 일극화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GRDP 베이스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전국에서 정부에서 지자체 약 270여 개 중에서 89군데를 네. 소멸 예정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1조씩 집행이 되잖아요. 일조나.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 심의를 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고요. 가장 이제 지역에서 관심 많은 거는, 현실적으로 관심 많은 네. 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잖아요. 예. 2차 이전 이제 예정하고 있죠. 그러면 예정지 그리고 옮겨가는 대상 기업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본 심의를 또 여기서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시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지특회계라고 지방 그 발전 특별 네. 회계에 대해서 사전 심의권이 있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운데서 네. 현재 가장 규모가 클 겁니다. 상근하는 직원분들이 90분이 넘으니까 그렇군요. 예, 웬만한 미니 부처 정도 되겠죠. 또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방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네네. 또 세종시로 집무실과 또 국회의사당도 옮기자 뭐 이런 얘기 네네.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생중계되고 네. 하는 데에서 여러 부처가 다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주요 그 어떤 터픽이라고 할지 이렇게 좁혀지는 지점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그런 쪽이 위주였죠. 그렇군요. 근데 또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내년 지방선거에 또 주요 어떤 모 지역을 또 네네. 고향에 대한 또 마음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방시대 부위원장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온통 질문은 이제 우연히? 네, 온통 질문이 이제 도지사 출마권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셨는데 정말 지역 발전하고 그 미래에 대한 그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예. 한 10분 정도 보통 이제 인사드리고 나오고 하는 네네네. 걸로 했는데 40분 이상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 골고루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일단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인수위도 없이 100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기간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시작한 정부인데 진짜 대한민국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데 헌신하는 것이 그 뒤에 뭘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 훨씬 우선되는 거고 열심히 잘 했을 때 어떤 뭐 중앙이나 지역의 평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에 상응하게 따르겠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방송도 잘하시지만 또 이 국정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민간 기업에서 이제 계열사 사장, 회장실 사장을 했었고, 대통령님 모시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청년들 취업 창업 일자리 정책을 이제 했었고요. 네네. 또 대선 캠프에서 또 정책 총괄 업무를 또 해봤었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원이 맞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맞냐, 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디가 맞으세요? 저는 이제 필드에서 제가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군에서 보면 초록색 견장이 있고 국방색 견장이 있잖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직접적인 현장 책임을 지는 거니까 초록색 견장 쪽이겠죠. 근데 야전에서 계속 컸잖아요. CEO로서 책임을 지고 또 어떤 나랏일에서도 이제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왔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형
현장형.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잘 알아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현안으로 가볼 텐데 요즘 뉴스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분이에요. 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이슈인데 일단은 그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남을 가졌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재명 사건은 대법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던 의혹이 나오면서 어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어제 퇴근길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특별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않습니다. 헌법 84조를 저는 달리 그리고 해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 무엇이 위헌이냐는 분명히 지적해달라는 제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해서는 헌법 101조. 별로 명료한 답을 못 주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리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헌법 101조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특별법원이면 위헌이다. 김민석 그리고 총리, 대법원장 임명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위헌이다라는 기본 것이 질서가 아니고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안 해주시고 아까 설명해 저보고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예, 세상에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나경원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 오늘 아주 불꽃 튀는 장면이 있었고 앞서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제 퇴근하는 장면 6시에 특별 발표가 있을 것처럼 했다가 입장문 내고 네. 그냥 웃으면서 떠나셨습니다. 헌법 공부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부하셨구나. 말씀해 주세요. 지금 87체제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9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본문 개정을 기준으로 공화국이 나눠지기 때문에 제6공화국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9차 개정 중에 6번의 이제 본문 개정이 있었고 헌법 전문 10장 130조 부칙 6개 항.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84조는 이제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법원에 대한 게 이제 101조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예. 여기서 어떤 것이 지금 위헌이라는 걸 질문하고 있는 분도 정확히 명시를 못 하고 있어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라는 말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 3대 특검 종합 특위가 있잖아요. 대응 특위가. 저도 특위 위원입니다. 그 공식 용어는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예. 가사 전담 재판부, 행정 재판, 행정법원 뭐 이런 거 다 보시잖아요. 특허, 지적재산 전담 법원. 그래서 이 내란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법관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전담해서 재판을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 특별자가 들어가니까 본능적인 어떤 거부감으로 일단 위헌이라고 하고 보는데 법원 그리고 법률에서 각급 법원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을 뿐 어떤 것도 지금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요.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오셨습니다. 우리 JYP. 예. 네, 쉽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어. 기존에 있는 판사들 중에 누군가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특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있던 판사들 중에 예. 왜냐하면 헌법의 재판은 판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호도됐던 것이 마치 이제 밖에서 어떤 변호인이라든 분이 친민주당 성향의 분을 모셔다가 뭐 재판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걸 호도를 했는데 전혀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입법한 것도 이제 정당 추천 몫을 없애겠다. 뭐 그런 발의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3일 전에 네. 특위 회의를 할 때 네. 전현희 그 총괄위원장께서 일일이 의원들께 질문을 했어요. 특위 위원들께. 네. 거기서 이제 여러 사견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 추천목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반대를 하니 예.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 또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 이런 쪽에서 이제 담보되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민주당 쪽 몫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히는 국회 몫이죠. 예. 국회 몫에 대한 의심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예. 몇 개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는 기관이 사실 여론조사에 보면 공신력들이 다 추락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 이런 데다가 위임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셨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이야기는 또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서영교 의원이랑 부승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대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어제 한 5시 반쯤 입장문 나왔었거든요. 우리 JYP? 근데 이거 외에 예. 취재에 응할 줄 알았어요. 아, 대법원장이 근데 취재에 응하지는 않더라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네, 기자들 질문에 응하지는 않고 뭐 촬영을 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걸로 예, 예. 들었는데요. 아마 혹시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이 말 실수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 때문에 그냥 입장문 내고 그만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태도의 문제예요. 느끼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중세 시대의 추기경, 대주교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런가요? 성스러운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 섞지 짤막한 않는다. 입장문만 내고 말 섞지 않고 나는 속세에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뭐 신성가족의 입장이다. 나는 예.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어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통용이 됩니다만은 보통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사퇴한다라든가 더 강력하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진짜 저도 도어 스태핑 성격에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뭐 아주 가벼운 인사 정도의 어떤 이야기, 의례적인 얘기라도 할 줄 알았더니 예. 그냥 바로 차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마도 어떤 한마디라도 잘못했을 경우에 완전히 꼬일 겁니다.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 안 그래도 한 부장판사가 뭐 이렇게 실명으로 올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기본 입장을 어떤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본다면 유감이라도 표명하면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본물이 터지는 큰 뚝이 지금 막고 있었던 예. 그 자리를 기초로 해서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게 이제 다 터지는 그런 꼴이 될까 이제 저돼서 지금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왜 생겼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당에서 또 뭐 정부에서 갑자기 뭐 밀어붙여서 생겨난 일이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서 정말 전국민적인 의구심 공분을 사는 일이 연속이 됐었는데 예. 그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쓴 글 그대로 자업자득 그 부분은 그러면 결자해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제기된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또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신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오늘 하셔가지고 관련해서 그 이제 국민의힘 엄청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은 제2의 그 청담동 술집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러면 자신 있으면 다 밝혀라. 숨지 말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다 밝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금 조희대 사냥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장품이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멜로 영화를 찍던 액션 영화를 찍던 모든 영화에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거하고 뭐 청담동 술자리하고 뭘 비교를 합니까? 급도 다른 거고 솔직히. 그런가요? 네, 대법원장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수장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청담동 술자리까지 뭐 끄집어낼 필요는 없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장동혁 우리 대표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실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확하게 전혀 관계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질문을 받다가 뭐 표현하자면은 본인의 속마음을 원래 대변인은 대변해야 되지 그렇죠.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속마음을 괜히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뒤에 오보다 오독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저는 강유정 대변인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건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보와 수사의 영역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다. 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한 이야기는 전원입니다. 전원 예, 전원입니다. 전해드리는 그러면은 좀 더 직접적인 녹취 또는 증인 또는 메모 또는 문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하나의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몇 건의 이 사건들 정황적 사건들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던 과정들의 절차적 문제점들, 그다음에 이 서부지법 난동 때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문제점, 그다음 지기현 판사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쪽이 있을 거예요. 고발한 곳이 있을 거예요. 예. 특검에 고발돼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단체든 어디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네 분이 뭐 만났는지 아닌지는 뭐 그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의구심 또 전원 형식이지만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민감하게 보면서 그런 의구심까지 나왔을까? 그 예. 원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5월 1일 날 파기환송 보내고 하는 그 결정까지 9일 동안 벌어진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기사들이 꽤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심지어 뭐 사건 기록을 읽어봤다고 했는데 로그 기록도 없고 출력한 복사를 예. 한 기록도 없고 복사하는 거 그게 이제 방심하신 거죠. 요즘은 복합기가 다 서버가 있어서 예, 다 기록 나오죠. 저 복사를 하거나 출력하면 다 거기에 나오는 거를 이제 모르셨던 거죠. 예. 그러다가 쪽지 들어오니까 이제 말을 바꾸게 된 거잖아요. 행정처장님도 바꾸면서 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본 것 같다 했는데 그럼 로그인 기록 제출해라. 기록이 없죠. 예. 그러면 결론은 안 읽어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담하잖아요. AI가 읽어도 그 시간에 다 못 읽는다 할 정도로 이런 농담까지 비아냥인 거죠. 정확히는 법원의 신뢰는 이미 그걸로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떤 거짓말을 하면서 떨어진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납득 못한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 의구심을 갖던 중에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소문이 나오니까 그게 증폭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내란 재판 관련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형사부의 법관들 숫자를 좀 늘리겠다 뭐 이렇게 조치했거든요. 관련 조치를 하면 좀 뭐랄까 재판 속도 빨라집니까? 글쎄요, 뭐 대법원에서 그나마 좀 호응해 준 셈인데 예. 결국 이게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지기현 판사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기현 판사가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구속 기간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꿔줬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본인이 그로 인해 가지고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면 여기서 회피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술자리 여기 청담동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 끼지 마시고요. 네, 본인 영화 아닙니다. 의혹도 있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지기현 판사가 이 재판에서 빠지도록 조치하면은 모든 것이 일단락됩니다. 아 그런가요? 이걸 안 해주니까 수많은 불만들과 의심들과 추론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조치를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영상 장비. 어찌 보면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잖아요. 내란이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 형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 뭐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그거에 이제서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을 반입하고 뭐 점검하고 뭐 한다. 두 번째가 25부에 법관 수를 늘린다. 예. 자, 핵심은 뭐였습니까? 지기현 재판부 재판장 그분에 대해서 교체하라는 국민적 압력인 거잖아요. 오죽 사람들이 그게 이상하고 엉뚱하고 믿기지가 않으면 그분을 교체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이제 들끓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대로 두고 재판관만 보강을 한다. 과연 그에 대해서 그러면 보강을 해서 이분은 그 재판만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 25부에 들어간 다른 사건은 다른 요번에 보강된 사람들 한다. 이런다고 해서 그럼 신뢰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봅니다. 재판을 한 판사 주체는 변함없기 때문에 네. 국민적 신뢰는 여전히 좀 뭔가 신뢰하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법원 관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통일교 얘기입니다.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현역 의원 사상으로는 그 특검 수사로 구속된 건 처음인데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다시 그 압수수색 재시도를 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특검 수사관과 변호인이 이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 집행한다고 하니까 변호인이 참여한 겁니다. 제가 이 건물에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저한테 있어요? 검사님과 말씀해 보세요. 법적 권한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오면 같이 집행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못 들었다고요. 변호인께서 오셨으니까. 나는 그쪽.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변호인의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대화가 저희가 오면 같이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나는 못 들었어요. 그쪽. 그러니까 변호인께서 오셨으니까 저희는 여기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영장을 집행하러 네. 저희 이제 국민의힘 당사 1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잖아요. 네. 영장을 가지고 이제 정당하게 집행하러 갔는데 물론 이제 변호인이 올 때까지 대부분 기다려 주잖아요. 예. 아주 급박한 아주 신속한 뭐를 요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벌써 세 번째 일종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이 와서 자기 못 들었다고 하는 것도 믿기지는 않지만 예. 왔으니까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협조해라 이건데도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특검 측에서도 명부에 대한 선별적 대조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아마 오늘도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그것조차도 협조를 못한다. 그러면 이미 협조를 안 하는 거에 답이 있는 거죠. 버티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8만에서 57만으로 한 달 사이에 급증을 할 때 그 당시에 신천지가 뭐 11만이 들어왔다, 통일교가 몇만 들어왔다, 이미 대선 캠프 내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국민의힘 있었고, 당시에? 네네, 아하. 당시에 이제 대합 빌딩, 제가 8층에 근무했고 이제 7층에서 그런 부분들을 막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만약에 선별적으로 대조를 했을 때 겹치기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정당 해산 사유 뭐 등등등 여러 법적인 걸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필사적으로 지금 막는 거겠죠. 국민의힘이 보편적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려면요. 예. 신천지의 힘, 통일교의 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당원 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특검이 이 당원 명부에 관한 이 대조지 않습니까? 예. 대조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부분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도 헌법기관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예. 정치활동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사 대상이라는 형태로 그냥 단순히 압수수색한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세계본부죠. 한 이제 그 메시지 문자 메시지에 보면 조직 사람에 대한 거 돕는다고 결정되면 화끈하게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 또 다른 문자에 보면은 네. 기존에 2만 천여 명, 요번에 뭐 12,000여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숫자가 구체적으로 예. 거론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존 2만 뭐 천여 명 한 것은 아마 2021년도 10월경에 급증할 때 이제 들어간 당원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예. 정확히 우리가 시점은 다 특정은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만 몇천 명 얘기하는 거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놓고 김기현 대표가 나중에 뽑힐 때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조직과 돈과 화끈하게 돕는다. 이런 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명부를 들어가 대조했을 때 없을 리가 없겠죠. 정상적으로 보면. 예. 이제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또 이제 대선 자금권이 수사 확대되면 국민의힘은 당으로서 존립 기반도 위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제 그 권성동 의원에게 지급됐던 1억 원, 그 1억 원 현금 다발 그 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제 관봉권 형태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각각 5천만 원씩 다른 색깔의 비단으로 포장이 됐고 그중 절반 5천만 원에 그 왕자 자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왕자. 우리 또 왕자 민감하지 않습니까? 손바닥 왕입니다요. 예, 왕자, 왕자. 그러니까 이 아마 법원에서도 그 왕자 자료를 아마 보고 확신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 심정화 위원장님 웃으면서 말씀 못하지 왕입니다 왕.
실제로 이제 그 왕자가 네, 나왔을 때 당시 캠프에서 여러 이제 설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천공이 뭐를 했다, 누가 했다, 심지어 이제 이웃집 할머니가 했다, 뭐 별의별 써줬다. 했는데 당시 캠프에서 들은 거는 건진이 권했다라고 들었어요. 당시에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말들이 다 워낙에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고 뭐 비누로 닦다가 덜닦였다 막 여러 농담도 나왔는데 정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거죠. 왕자. 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통일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좋아했을 거다라고 보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정성스럽게 어이, 통일- 맞춤형으로 준비한 거죠. 맞춤형으로. 이분이 그 왕자 좋아한다 이것까지 알았나 봐요. 네. 야, 그래서 왕이 되라는 뜻인지 왕에게 준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권성동 의원 건이 예. 어디로 튈지 또 특검은 어떤 방향을 잡았을지 물론 수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통일교가 정교 일치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를 뒤에서 조정하는 집단이었다. 통일교 문제로 집중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이 돈의 전달 여부를 윤석열 김건희는 알았을까? 그리고 과연 윤석열 김건희에게도 전달되었을 수도 있었을까? 그 아까 5천만 남은 5천만 원 뭉치는 혹시 뭐 그 윤석열 부부에게 간다거나 왕에게는 뭐 그럴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추측입니다. 네. 선거운동 자금으로서 국민의힘이 이 돈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썼을까라는 나중에 이제 문제로 있지 않습니까? 뻗어갈 그렇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 아마 지금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에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이지만 예. 어라 우리한테 온 건 여기가 두뭉태기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배달 사고를 뭐 알 수가 눈치챈-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거 말고도 큰절하고 바닥은 또 쇼핑백도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온 건 이럴 수도 있겠다. 쇼핑백에 넥타이 있었다고 이제 권성동 의원 진술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넥타이는 맨 위에다 이제 이렇게 덮어놨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20년 전, 30년 전 관행으로 보면은 무슨 말씀을 이런 하시려고? 상황들은 예. 넘버원한테 보고 안 해야죠. 원래 보고 안 하고 넘버 투가 알았어. 그냥 예. 하고 그냥 중간에 알아줍니까? 그렇죠. 쓰는 거죠. 옛날 그래요. 뭐 우리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도 예. 이회창 총재는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익히 권성동 의원에 대한 돈 단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100% 확인 안 됐지만 조경식이라는 분이 이제 한 얘기 그 녹취록 등등에 보면 48개가 나오잖아요. 48억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 이제 기본 단위가 어떻다라는 걸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 대선하면 돈 엄청 많이 드니까. 법정 비용만 400억 정도 썼습니다. 397억이에요. 반환받은 돈이 국민의 힘이.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상근 인력이 한 600 매일매일 다 살 수는 없지만 다 합치면 6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조직까지 했을 때. 정책 같은 경우는 다 상근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직이나 이런 데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 밥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점심값 한 끼만 해도 한 끼만 얼마가 될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대선이라는 게.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나가잖아요. 단문 문자 그냥 글자로만 나가는 게 대선에선 잘 없죠. 대부분 사진, 카드 뉴스가 같이 나가잖아요. 단문 문자가 아마 한 16원에서 20원 사이 그 정도 될 거고 카드 뉴스는 80원부터 110원 사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장에. 100원이라고 치고 우리 전 국민 중에 유권자들한테 날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 명한테 날아가면 한 번 쏠 때마다 몇 억씩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 사실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바꿔가지고 모두가 합법의 틀 안에 넣어야 돼요. 그죠? 정당의 저거 뭡니까? 유급 당직자가 100명입니다. 이 사람만 그 정당법 회계에 의해서 돈을 쓸 수 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100명 가지고 대선 치른다는 게. 그렇죠. 그럼 실제로 선대위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임시 당직자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이제 밥값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런 데 대해서 과잉 안 쓰는 편이에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선거 끝나고 법정 선거운동 비용만큼도 못 써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그 후에 온 당대표한테 총무본부장이 엄청나게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판받았어요? 네네. 돈을 제대로 안 썼다? 그랬었어요, 선거에서. 그렇군요. 자, 이제 권성동 의원 그 2022년 1월 5일 날 중식당에서 이제 돈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사실 그 1월 3일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당시 후보랑 문제가 있었죠. 연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굉장히 캠프가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한가하게 점심에 중식당 가가지고 네, 네.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럼 어느 제가- 정도 위세예요? 제가 정확하게 네.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1월 3일 날 네. 그냥 속된 표현으로 빡치기가 대충돌이 일어났죠. 내부적으로. 김종인과 네. 윤석열. 그래서 1월 5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1월 5일 날 김종인 박사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날인데. 대표적으로 뭐 김근식, 금태섭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아. 캠프에서 빠지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위중한 날이에요. 그렇게 위중한 그날이. 날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권영세 아. 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하면서 이제 진용이 바뀝니다. 예. 1월 7일쯤에 바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병사 월급 200만 원 그게 1월 9일쯤에 등장할 겁니다. 아. 면모를 일신하면서 뭔가를 판을 확 바꿔야 되는데 7글자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래서 이게 이제 히트를 치니까 예.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가 이제 계속 아, 예, 시리즈로 기억나네요. 나가면서 기억납니다. 판을 이제 확 바꾸는 이런 아주 중요한 변곡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예. 그렇게 그런 중차대한 날에 본인은 저렇게 점심 먹으러 네. 예, 통일교 만났는데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으면 당시에 좀 약간 그래도 실세가 권성동이다 이런 얘기가 캠프 내에서는요. 예. 권성동 의원이 앞에 서면 옆에 윤한홍 이런 분들이 옆에 쭉 같이 다녔습니다. 그 윤핵관 항상 사단. 층별로 격려를 하러도 많이 다녔어요. 그 후보 같이. 뭐 사실상 어떤 후보 내지 대리인처럼 이렇게 많이 했죠. 그렇군요. 실세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었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한학자 총재가 이제 어제 특검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조사 받으면서 한 행위들이 이제 좀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3배 떨어졌다. 근데 이제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고 본인을 참 어머니, 독생녀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그 본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검사들이 들으면 이분이 이게 종교성이 큰 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불법과 합법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접근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이제 한학자 총재가 사면 초과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사면이 막혀서 위에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위에 네, 하늘이 독생녀. 왜냐하면 야.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내가 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한학재 총재가 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출두했다라는 걸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해보자면은 내가 뭐 구속이 되더라도 하다못해 이 재판을 받더라도 그 최소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고 정말 그 이 통일교가 이 그 법인입니까? 종교도 법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교법인이죠. 종교법인이 뭐 등록도 취소되고 한국에서 말살될 정도다 이러면은 양평에서 응거하면서 거의 뭐 한거 투쟁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과 앞으로의 프로세스에 최소한의 피해에서 끊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점들은 권성동과 국민의힘에게 다 지운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적인 행위로 그걸 했다고 하면 이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법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어떤 코멘트를 하죠. 뭐냐면 통일교가 특이하게 정교 일체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정교 일체를 표방하지 않죠. 웬만한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종교들이 그러면서 확신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분들이 맞아요. 뭐를 해서 총을 안 들고 뭐 가서 군에 안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종교적 확신범. 멘트 중에 참 어머니에게 교육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은 일부러 하는 거죠. 나는 종교적 확신범이다라는 차원의 어떤 죄를 형량을 줄이거나 피해 나가기 위한 한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천무원이라고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스스로 없애는 어떤 액션까지 했는데도 예. 특검에서 봐주질 않아요. 봐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 예. 처음에 이제 변호사들 보내고 했는데 그런 속에서
일단 신도들을 결집시켜야 되는 아주 강한 뭔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보시면 참아버지 참어머니는 절대로 아파서도 안 되는 존재고 신 또는 신의 대리인이에요. 완벽한. 네. 그동안 해온 게 그랬어요. 장락산이라는 산입니다. 그 천정궁, 천원궁 있는 쪽에. 잘하시네요. 우리 그 장락산에서 헬기가 추락한 적이 있어요. 그 반대편에서. 2007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잠실에서 떠서 거기를 이제 보통 네. 이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서 헬기가 추락했는데 실제 문선명 총재가 살아서 왔다고요. 그 산을 그 노구를 이끌고 기어서 그래서 더 신이 됐던 거예요. 원래도 이제 신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 이제 더 신격화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한학자 총재도 아들 7남 7녀잖아요. 14명을 낳았죠. 그 7명과의 권력 투쟁.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 어떤 지휘봉을 놓고 한 속에서 아들들을 다 이기고 본인이 저 자리를 가져가게 됐죠. 원래는 7남에게 지휘봉이 넘어갔던 거를 자기가 이제 올 정도로 정치력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신의 반열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구속이 된다. 그럼 신도들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잖아요. 결속의 내부적으로는 결속의 메시지고 법에는 확신범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철저히 계산된 멘트일 예. 수 있다라는 점만. 일단 전 세계 통일교 간부 전원 소집 명령도 내렸고 지금은 가평에 지금 뭐 또 수천 명이 운집해 있다고 하니까 22일 날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과연 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화영 씨 얘기 좀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 세미나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연어도 먹고 이제 술도 먹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면서 반박을 했죠. 다시 또 이제 교도관들이 당시 그런 일이 있어서 항의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관들? 봅니다. 교도관들이요. 그리고 이화영 씨가 그 당시에 그 진술을 함으로 해서 본인이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진술했을 때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진실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 예. 그럼 왜 이렇게 연어회를 먹으면서 세미나를 했는가? 이 사건 전체가 아예 조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건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이재명 재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 김성태 회장이 외국에 도망 다니다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대북 송금으로 사건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건을 조작하려니까 회유를 하고 연어를 먹이고 세미나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 진짜 사실이면 정말 엄청난 일 아닌가요, 이거? 그 연어를 샀다고 이제 알려진 식당 이름이 애월 연어인데 이제 그 문을 닫았죠. 지금 다른 업종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게 딱 그 수원지검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영수증을 찍은 시간과 네. 이 사람들이 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검찰로 가는 거 구치소에서 조사받으러. 나와서 조사받으러 간 거와 나온 시간과 그 중간 딱 밥 먹는 시간에 이게 걸쳐 있습니다. 그것도 결제는 쌍방울 직원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9,100원 했잖아요. 100원은 이 봉투에 싸가면서 생긴 100원입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과 금액, 대략 사람들 몇 인분에 대한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니라고 부인해도 아닌 게 아닐 겁니다. 쌍방울 직원이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왜 그걸 사서 봉투에 들고 가느냐. 네, 그런 거죠. 당신 그날이 5월 17일인데 이화영 씨가 했더니 5월 17일 아닌 것 같다고 또 진술을 했다가 지금부터 맞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만 얘기 안 했냐 했더니 5.18 전날에 술 먹은 거 얘기하면 또 좀 약간 그래서 진술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분이. 뭐 이화영 부지사가 다른 의혹들이 많은데요. 네.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은 이 기소 자체가 기각이 돼야 돼요. 공소 기각돼야 돼요. 이거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조작이라든가 어떤 뭐 압력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이거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김성태 씨가 이게 맞죠. 다 연결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유죄가 되면 이콜 마치 이재명 당시 대표 이콜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 촉을 세우고 본 건데 예. 당시에 필리핀에서 이제 그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제보를 해봤죠. 그래서 동영상 풀 버전을 줬고. 예. 돈을 줬다고 리호남에게 줬다고 하던 날 완전히 불화해서 만취가 돼서 김성애 씨를 보고 누님 합니다. 비축비틀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 만나서 언제 줬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줬다는 건데 거기서 필리핀에서 교민 주관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진술을 해줍니다. VIP라고 그래서 계속 문 앞에 대기를 했다. 한 사람도 오는 걸 못 봤다는 얘기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은 적성국가입니다. 북한하고는 예. 수교가 미수교국이에요. 달러로 필리핀에서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전에 줬다는 걸 보면 선양에 가서 직원들한테 쪼개기로 해서 거기서 바로 고려항공 타고 가면 뭐 훨씬 수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리오남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리오남은 특급 스파이라서 여권 비자를 쓰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하니까 그냥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추적을 해봤죠. 과연 비자 발급의 주체가 어디였나? 필리핀 언론인협회였어요. 비자 신청을 한 자체가 없어요. 나머지 6명은 다 명단에 있습니다. 온 적이 없는 거죠. 아하. 그리고 굳이 필리핀에서 그걸 어렵게 해서 줄 리가 없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아하. 날짜를 갖다 끼워 맞출 날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밖에 없던 것이고 예. 그래서 거기서 줬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김용 부원장 유동규 씨한테 돈 받았다 했을 때는 창 밖에서 뭐 햇빛의 각도가 어떻고 뭐 블라인드에 어떻게해서 보이는 각도가 어떻고 막 시연했잖아요. 법정에서 뭐 이 비타500 박스가 외투에 들어가니 많이 해서 막 시연했잖아요. 필리핀 가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검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가장 정확하게 그들이 그렇게 믿는 국정원의 직원이 쓴 리포트에 보면 리오남 오지 않았다고 리포트가 돼 있는데 정작 공적으로 그 업무를 집행해서 리포트를 쓴 국정원 거는 또 기각을 하고 아하. 채택을 안 하고 예. 받았다라고 넘겼죠.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조작 속에서 그걸 받아들여 준 거냐. 이런 리오남 케이스로도 이 연어 케이스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 군사 정권 때 그 간첩 조작하는 거 똑같아요. 왜 증인이 없어 그러니까 신출기문에서 증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들은 탁월해가지고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소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딱. 예. 자, 법무부가 또 관련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해당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수사 향방 또 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루락커럼 또 오랜만에 나와주신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박진영 부원장님 다음에 일찍 나오세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